단 7일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러시아 전략정보국 최상층 그곳에서 유출된 실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파일이 공개되는 순간 나는 사라질 겁니다. 러시아 군사 엘리트 요원이 목숨 걸고 남긴 마지막 고백.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분단국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핵 없이도 핵보유국과 맞서는 나라.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이 충격적인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던진 걸까요? 그들이 진짜 움직인다면 세계는 놀랄 것입니다. 지금 그 진실을 확인하십시오. 그 전에 1초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이 기록이 더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리아 보로닌입니다. 러시아 전략군사정보국 소속 정보 분석 요원으로 세계 각국의 군사 역량을 분석하는 글로벌 전투력 시뮬레이션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군사력을 순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 가능성을 가상 시나리오로 재현해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세와 연계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과업이었죠.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미국과 NATO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3차 부서에 배속되었고 배정받은 첫 분석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 임무는 그저 아시아 지역의 보조적 역할을 검토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라 생각했죠. 사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우리 내부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다수는 그들을 미국의 단순한 동맹국,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는 중간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병력 규모는 많지만 의무 복무제로 인한 질적 차이, 국방비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 장비 숫자 또한 타변화된 도입 구조로 인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됐죠. 그래서 저 역시 큰 기대 없이 첫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분석이 시작되면서 곧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것은 한국의 FA-50 경공격기 관련 자료였습니다. 훈련기 기반의 저비용 전투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전에서의 운용 성과는 경공격기의 범주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단가 대비 효율성, 유지보수 시스템, 파일럿 양성 속도까지 종합하면 미군이 보유한 A-12나 F-16 경량 전투기보다도 오히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군이 단순히 장비를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장비를 실제 상황에 최적화하여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무언가 다르다는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검토한 K9 자주포의 실시간 작전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3분 이내 사격 준비와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 장전 속도 또한 러시아의 최신 자주포 MSTA-S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성능이 아니라 작전 체계와 훈련 완성도가 좌우하는 영역입니다. 이쯤 되자 저는 한국군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심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자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보로닌 자네는 과민 반응 중이야. 한국은 그냥 미국의 동맹국일 뿐이야. 거기서 무슨 특별한 걸 기대하나?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제 직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다. 우리가 과소평가한 대상이 실제로는 전략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무를 마치 제 개인 프로젝트처럼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의 합동훈련 자료, NATO와의 기술 협력 내역, 중동 및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 실적까지 전방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미국의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틀 안에서 전술적 독립성과 전략적 자율성을 함께 키워온 독립적 행위자였으며 미군과의 협업 속에서도 자기만의 작전 교리를 발전시켜온 군사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죠. 이는 단지 훈련 영상 몇 개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년간 축적해온 군사적 실행 경험과 지휘 체계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미군이 선호하는 일방적 명령 체계와 달리 한국군은 상황 판단과 결정을 현장 지휘관에게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작전 상황의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과 유연한 전술 전개를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기반 즉 통합 전술 네트워크, 실시간 드론 영상 분석, 다중 위성 정보 공유 체계는 이미 NATO 수준을 넘어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훈련 영상에서는 한국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미군보다 평균 1.2초 빠른 경우도 있었고 실제 전투 시뮬레이션에서는 첫 군 출현 후 사격 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미국 평균보다 18% 짧았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고 철학이며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한데 모으며 저는 전략적 오판 대한민국이라는 임시 코드명을 붙였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주적이며 체계적인 작전 능력을 가진 완전한 군사국가였습니다. 그들의 진짜 능력을 제대로 보기 전까지는 어떤 전략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것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늘 하던 대로 전략군사정보국의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긴장이 감도는 공기, 무표정한 동료들의 얼굴, 그리고 회의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작전 문서. 세계 전투력 비교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우리 부서에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군사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전쟁 가능성과 대응 시나리오를 도출하라는 것이었죠. 처음엔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과 나토 파트를 맡았고 그 중에서도 한국, 정확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엔 이 임무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분단 국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지정학적 완충지대라는 인상이 전부였죠. 제 동료 블라디미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리야, 자네 지금 한국 따위 분석한다고 머리 싸매는 거야? 그냥 보고서 하나 대충 써서 넘기고 진짜 중요한 중국이나 나토 분석에 집중해. 저 역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한국의 병력 규모나 장비 보유 현황은 중간 수준이었고 국방비 역시 세계 10위권이라 해도 압도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하나씩 들여다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력 수는 평범했지만 실전 대응 시간은 이상하리만치 짧았고 장비 수는 적당했지만 작전 효율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합동훈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첫 번째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미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지? 미군과의 합동작전에서 한국군의 움직임은 단순히 협조자가 아닌 주도적인 전략 파트너처럼 보였습니다. 작전 명령 체계는 유연했고 상황 판단 능력은 민첩했으며 특히 실시간 지휘 능력은 미군도 놀라워할 수준이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보론인 자네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군. 한국은 미국의 그림자일 뿐이야. 다음 단계 분석에 집중하게.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상부의 눈을 피해서 비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전투력 재평가라는 이름의 개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룰 국가가 미국이나 중국이었다면 이미 수많은 정보와 선입견이 있었겠지만 한국은 그 어떤 분석에서도 철저히 외면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죠. 군사훈련 영상, 무기 수출 현황, 작전 시뮬레이션 데이터, 각종 교범까지 닥치는 대로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은 한국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군이 보여주는 작전 효율성과 통제 구조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수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계속 이어졌고 데이터 간의 일관된 이상 패턴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한국군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미국의 수혜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전략 능력을 갖춘 행위자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군사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장비의 성능 때문일까? 아니면 지휘체계 자체가 다른 걸까? 제 호기심은 점점 집착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어갔고 어느새 제 연구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전략적 진실을 찾는 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무기 운용, 체계와 실제 실전 능력을 본격적으로 해부하기 시작했고 다음으로 제가 마주하게 된 건 수치상의 충격을 안겨준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의 실전 기록이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처음 FA-50의 실전 운용 기록을 확인했을 때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그 효율성이었습니다. 단순히 훈련기로 개조된 경공격기라고만 알고 있었던 기체였지만 실제 작전 기록에서는 중형 전폭기와 맞먹는 작전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사례인가 싶어서 중동 지역에서의 운용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놀랍게도 동일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오폭률은 낮고 기동성과 타격 정확도는 매우 뛰어났으며 정비주기 또한 길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산 전술기 기준으로 보자면 FA-50의 작전 효율성은 이례적인 수준이었죠. 그 다음은 K9 자주포였습니다. 작전 투입 시 사격 준비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3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3분?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러시아의 MSTA-S 기준으로 보자면 최소 57분은 소요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위치 선정, 탄도 계산, 사격 준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걸까? 하나의 오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3개의 독립 소스를 통해 교차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동일한 수치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격 정확도 또한 놀라웠습니다. 실제 전장 기록에 따르면 K9의 첫발 명중률은 82% 이상이었죠. 수치상으로는 그저 그런 나라의 자주포지만 현실에서는 우리 러시아의 최신 장비를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자 의문이 분명해졌습니다. 왜 이런 나라를 우리는 단지
미국의 보호 대상이라고 생각했을까? 한국군의 모든 자료가 저를 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군사력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차원에 있다는 사실. 실전 대응력, 장비 운용 능력, 통합작전 역량 모든 면에서 단순한 수치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비의 수보다 효율성을, 병력의 양보다 훈련된 정예성을, 그리고 화력의 강도보다 타이밍의 정확성을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국이나 우리 러시아처럼 대규모 병력을 기반으로 한 교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적은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내는 최적화가 그들의 전략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양적 전력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군사 전략에서 벗어나 최소 자원, 최대 성과를 추구하는 전략적 효율 국가로 재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도 되는지 망설여졌습니다. 보고서 초안에서 이 내용을 포함시켰을 때 제 동료 안드레이는 코웃음을 쳤죠. 일리야, 한국이 효율적이라니 웃기지 마. 그냥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일 뿐이잖아. 그래서 저는 그에게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 훈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전장 상황에서 두 군의 대응 속도를 비교한 장면이었죠. 그는 처음엔 건성으로 보더니 어느 순간 자세를 고쳐 안더군요. 화면 속에서 한국군이 먼저 정보를 처리하고 먼저 명령을 하달하고 먼저 사격을 시작하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미군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군대. 이건 동맹이 아니라 주도자였습니다. 그제서야 안드레이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이상한데 우리가 알던 동맹국의 모습이 아니야. 그 말이 저의 직감을 다시금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의 그림자 같은 동맹국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적 독립체였습니다. 한국은 명확하게 자신만의 전투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리는 단순한 군사적 판단이 아닌 생존 전략이었죠. 분단 국가로서 늘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그들이기에 가능한 전략적 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 정말 단순한 중간 수준 국가가 맞는 걸까? 이 질문은 제 보고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숨겨진 전략을 해석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명확했습니다. 지휘체계, 통제 방식, 작전 네트워크, 한국의 군사 시스템의 핵심을 들여다봐야 할 차례였고 그 안에 진짜 답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FA-50 경공격기의 작전 데이터를 들여다봤을 때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국 내부에서도 FA-50은 단지 훈련기로 출발한 저비용 기체 혹은 개발도상국 수출용 무기로만 분류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실전 운용 보고서를 열람한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이고 다시 자료를 정독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높은 임무 수행률, 낮은 작전 손실률, 그리고 평균 응답 시간의 빠르기는 우리 공군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 동료 블라디미르가 제 어깨 너머로 보고 말하더군요. 이거 진짜야? 훈련기로 이런 수치가 가능해? 나 역시 믿기 어려웠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FA-50은 단지 값싼 경량 항공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체는 정확하게는 작지만 치명적인 타격 플랫폼이었죠. 특히 공대지 정밀 타격 훈련을 반복하면서 무기의 타격 정확도는 기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정밀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기체가 실전에서 고출력 공대지 유도탄을 탑재하고 운용된 기록을 보았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량 항공기의 적의 레이더에 쉽게 포착되지 않았고 소규모 기지에서도 빠르게 이륙 및 전개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특성은 대규모 공세보다는 정밀한 타격과 긴급 대응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하죠. 우리 러시아의 수-25나 엑-130과 비교하더라도 FA-50의 임무 회전율은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K9 자주포였습니다. 처음 이 자주포에 대한 평가를 읽었을 땐 별 기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오랜 포병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그 자부심은 전군에서 가장 강력하니까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마주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3분. 평균 사격 준비 시간이 불과 3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 MSTA-S는 아무리 훈련된 포대라도 사격 준비에 최소 5분, 보통은 7분 이상이 걸립니다. 특히 지형 판단과 탄도 계산, 관측 연결까지 포함하면 더욱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 K9은 모든 것을 자동화된 내장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최소 인원만으로도 신속하게 사격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포의 사격 정확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전 훈련에서 확인된 오차 범위는 평균 5m 내외.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교전 상황에서 이 정도 정밀도는 사실상 미사일 수준입니다.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왜 이 포를 앞다퉈 수입하는지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포는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게다가 실시간 사격 명령 연동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전투 현장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반응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포병 체계의 결정적 약점이 바로 이 지연 응답이었죠. 상부에서 하달된 명령을 번역하고 실행하는데 시간이 소모되는 반면 K9은 전장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즉시 응답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처음에는 상부도 믿지 않았습니다. K9의 그 정도 성능을 보여준다는 건 기존의 평가 체계를 완전히 흔들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십 건의 교전 시뮬레이션을 재분석했고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포는 단지 사격만 잘하는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인 병력 운용, 빠른 기동성, 자동화된 명령 체계, 그리고 실시간 전장 정보 연동이라는 사박자가 완벽하게 결합된 시스템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장비들이 단순히 국내에서 운용되는 수준을 넘어 수출국에서 실제 실전 상황에서도 동일한 성능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은 운영 국가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기 마련인데 한국산 장비는 예외였습니다. 이는 무기를 넘겨주는데 그치지 않고 운용 매뉴얼, 훈련 시스템, 유지보수 체계까지 패키지화하여 제공하는 전략적 무기 수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동맹 형성과 전력 전이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숫자로만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자주포와 경공격기였지만 실상은 현대전의 흐름을 반영한 지능형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무서움은 장비의 스펙이 아니라 그 장비를 실전에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운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사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통합 지휘 체계와 전장 운용, 네트워크로 시선이 옮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FA-50과 K9 자주포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제가 집중한 다음 분야는 지휘체계였습니다. 작전 능력이나 장비 성능은 아무리 우수해도 지휘체계가 낙후되어 있다면 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러시아군 역시 첨단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지휘 명령의 속도나 유연성 부족으로 실전에서 한계를 자주 경험하곤 했죠. 저는 왜 한국군이 이토록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품고 그 근원을 찾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곧 충격적인 형태로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서울 내부 소스를 통해 입수한 디지털 작전. 지휘소의 영상은 말 그대로 한 편의 미래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벙커 속에서 상상했던 구시대 군사센터가 아니라 최첨단 정보 통제 허브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이 터치 패널과 음성 명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고 각 지역의 전술부대들은 그 정보를 즉각적으로 분석해 자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휘체계는 중앙통제의 틀 안에서 각 부대의 자율성과 현장 판단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었죠. 이는 우리 러시아군의 중앙집중식 명령 구조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여전히 대부분의 작전 결정을 상층부가 내립니다. 일선 지휘관의 판단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죠. 상부에서 명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군은 명령의 방향성만 중앙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전술 운용은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실제 전투 시나리오 몇 가지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보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군은 러시아군보다 평균 43% 빠른 시간 내에 대응 결정을 내렸고 28% 더 높은 전술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명령체계의 차이를 넘어 전장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속도와 민첩성의 차이였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전장 인식체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레이더나 위성 영상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지휘관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였습니다. 마치 실시간 전략 게임을 보는 듯한 인터페이스로 전장 상황이 3D로 구현되어 있었고 유닛 하나하나의 움직임, 탄약 보유량, 통신 상태까지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진화였습니다. 게다가 각 부대는 마치 신경망처럼 상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부대가 통신이 끊기거나 지휘관이 부재하더라도 인접부대와 자동으로 정보와 명령을 공유하며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였죠. 우리 정보국 내부에서도 이런 네트워크 중심 전장 관리 시스템을 구상 중이긴 했지만 한국처럼 이미 실전 운용 단계에 들어선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미국조차도 이 시스템을 완벽히 구현하진 못했으니까요. 특히 AI 예측 모델을 도입해 작전 상황에 따른 병력 이동과 자원 분배를 사전 시뮬레이션하고 그것을 지휘관에게 제안하는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지휘체계는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은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전장 훈련을 통해 이 시스템을 현실에 적용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을 반복 시뮬레이션하며 보완해왔던 겁니다. 특히 현장 판단 우선이라는 문화는 오직 실전 같은 훈련과 상시 대비 상태에서만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장비를 바꾸고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새롭게 구성한 셈이었습니다. 처음 이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을 때 여전히 많은 이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일리야, 한국이 진짜 저런 시스템을 정군에 적용했다고? 의심이 많았던 동료 니콜라이조차 직접 분석 영상을 보고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건 진짜네,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감탄 동시에 경고. 이건 분명히 단순한 기술 발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고방식의 혁신, 전략적 인식의 전환,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 전장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한국군은 이 모든 걸 이미 갖추고 있었고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휘 체계가 실제로 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보유한 특수부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실전에 투입되고 있었을까? 그들은 과연 이 첨단 시스템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을까? 다음으로 마주할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전 능력을 가진 부대들이었습니다. 지휘체계를 파고들수록 저는 점점 더 본질적인 질문에 부딪혔습니다. 왜 한국군은 이렇게까지 효율적인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 아니면 미군과 협력했기 때문? 그런 답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기술이나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 아닌 철학의 차원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휘체계를 넘어 한국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전을 구상하고 운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마치 숨겨진 전장의 언어를 해독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표면적인 매뉴얼 뒤에 숨겨진 그들만의 전투 철학, 그건 러시아군은 물론이고 미군조차도 갖지 못한 독자적인 체계였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운용 방식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최소 병력, 최대 성과. 이는 단순히 병력 부족을 효율로 극복하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병력과 장비의 숫자를 제한하고 상황별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극한의 집중과 정밀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실제 전투 시뮬레이션을 분석해보면 그들은 기계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반응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사전 정의된 행동보다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융통성 있게 전개되는 전술. 이건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 내부의 문화 자체가 달랐습니다. 제가 입수한 훈련 자료 중 하나는 DMZ 접경 지역에서의 전술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극도로 제한된 병력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고지 점령과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이었죠. 그들은 단지 작전을 완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각 병사들은 실시간 상황에 따라 위치를 바꾸고 지휘관의 명령 없이도 자율적으로 대응하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훈련이 단 한 번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수백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반복되는 정기 루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복된 훈련은 결국 습관을 넘어서 전투 반사신경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무기화된 민첩성이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작전 방식은 장비의 수치를 넘어서게 만듭니다. K 흑표 전차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처음엔 단지 아시아형 레오파르트 개량형으로 인식했지만 실제 기동 시뮬레이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K는 단순히 빠른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차체 높이를 조절하고 유사시 자체 점검 기능으로 전투 지속성을 높이며 디지털 포탑 통신을 통해 다른 전차와 전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T-90계열이 견고한 장갑과 화력 중심이라면 K는 빠른 전개, 기민한 회피, 정밀 사격이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전차였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요? 제가 찾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싸우기 위해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그리고 다시는 전쟁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실전에 최적화된 병기와 운용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해온 결과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적의 전력을 무력화하는 가장 빠른 방법에 집중하는 전략적 사고였습니다. 예컨대 이들은 항상 통신망, 지휘소, 이동 경로 등 전투의 핵심 노드를 우선 타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의 대결이 아니라 시스템 파괴를 통해 전투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작전 환경에 따라 장비와 전술을 조합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악 지형에서는 무인 드론과 K-806 장갑차를 결합해 기동성과 정보력을 동시에 확보했고 도심 지역에서는 특수부대와 정찰 드론, 저격 병력을 혼합해 정밀 대응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유연성과 응용력은 우리처럼 교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군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군이 보여주는 전투 방식이 단지 효율적인 작전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국가 단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평시에도 실전 같은 훈련을 지속하고 무기 체계를 단순한 장비가 아닌 하나의 전투 시스템으로 통합하며 모든 병력이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라 전략 단위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운용 방식은 단순한 기술력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본질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론을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전쟁을 대비하는 데 있어 두려움을 넘어 철저한 계산과 전략으로 무장한 국가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군대의 진짜 위협은 그들의 총이나 전차가 아니라 바로 이런 전투 철학과 전략적 일관성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저는 다음 대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단지군의 지휘체계나 철학만으로 이 성과가 가능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을 실전에서 구현하는 존재들 바로 특수부대. 그들이 이 체계의 실질적인 검증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저는 곧장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무기 수출 통계를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산 무기를 쓰고 있네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쓰기 위해 만들어낸 무기들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파트너, 때로는 전력 운용의 조력자로 작동하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K9 자주포와 K전차는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유럽에서 K9 자주포를 대거 도입한 국가들이 왜 러시아나 미국,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를 집중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NATO에 속한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키워드는 신뢰성과 지속 운용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장비를 어떻게 운용하고 유지할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예비부품, 훈련, 유지보수 체계, 전력 전환 컨설팅까지 포함된 패키지형 방산 수출 방식은 그 어떤 무기 강국도 따라하기 어려운 모델이었습니다. 이런 수출 방식은 곧 외교적 영향력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과거 러시아가 소련 시절부터 군사 원조를 통해 동유럽이나 중동 국가들과 유대감을 형성해온 방식과 유사하면서도 훨씬 세련된 형태였죠. 한국은 경제협력과 기술 공유, 군사훈련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방산 고객국을 전략적 동맹국으로 확장해갔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대규모 K 및 K9 공급 계약은 단순한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지정학적 구조를 바꾸는 군사협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심지어 중동에서도 한국산 무기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전통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무기에 의존하던 국가들이 점차 한국산 장비로 눈을 돌리고 있었죠. 한화의 K239, 천무, LIG 넥스1의 미사일 체계, 현대로템의 방호 장비는 단순한 수출을 넘어 이 지역의 군사력 개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고서에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무기 체계를 재편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전략적 전이 현상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걸까요? 첫째는 실전 검증입니다. FA-50, K9, K 등 대부분의 장비는 실제 전장 상황에서 충분히 검증된 성능을 갖고 있었고 이는 신뢰의 핵심이었습니다. 둘째는 빠른 납기와 생산 능력입니다. 유럽 무기 기업들이 23년을 요구할 때 한국은 1년 내 공급을 약속하고 실제로 이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영 효율성과 유지보수 체계입니다. 한국은 군대의 실전 경험을 토대로 운용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구축해주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이는 특히 전력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무기 수출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서 외교 전략의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기를 산 국가는 한국과 군사훈련을 하게 되고 군사훈련을 통해 전술교리나 명령체계까지 자연스럽게 공유되며 결국 한국군이 전세계 전략적 커뮤니티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세계 군사구도를 분석해왔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또 다른 전략 허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서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기를 통해 영향력을 수출하는 나라였다는 것을. 그 영향력은 점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략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고 그들이 무기와 함께 제공하는 작전 철학까지도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무기를 팔면서 군사작전 방식을 함께 전파하는 나라, 이건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라 전략 국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지금 무기 수출국이라는 명칭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군사적 영향력을 지닌 행위자이며 세계 군사 균형의 한 축을 새롭게 형성해가는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지 장비가 아닌 그 장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이 전략적 영향력을 실전으로 완성시키는 AI 기반 전술 시스템과 정밀 미사일 체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기 수출국을 넘어선 전략 국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다음 분석 대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로 AI 기반 작전 시스템과 정밀 무기 체계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투 철학과 운용 전략까지 함께 확산시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이후 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있는가로 옮겨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현재에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초정밀 미사일,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처음 AI 기반 전장 운용 자료를 확인했을 때 저는 러시아군에서 수년간 진행 중인 디지털 전장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AI를 활용한 작전 보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개념적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었죠. 반면 한국군은 이미 실시간 상황 판단, 위험 예측, 최적 병력 배치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하는 AI 시스템을 전술 단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모의 훈련 자료 중 하나에서는 실제 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알고리즘이 적의 공격 패턴을 예측해 사전에 포병 배치를 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모의 교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목표를 1분 이내에 제압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판단해서는 불가능한 속도와 정확도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 AI 시스템이 단순히 지휘관 보조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군은 AI를 참모가 아닌 지휘체계의 일부로 통합하고 있었고 현장 지휘관이 AI의 판단을 신속하게 수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이 정립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AI는 판단의 속도를 높이고 사람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던 것이죠. 이건 전통적인 군 조직의 속성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사고의 유연성, 기술 수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기반의 작전 체계의 세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구현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과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정밀유도 무기 체계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현무 시리즈의 정밀도였습니다. 우리 정보국의 분석에 따르면 현무-20 탄도 미사일은 CP, 즉 원형 공산 오차가 25m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원하는 지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미사일은 지하 벙커 관통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고 일정 수준의 제기동성이 가능해 이동형 목표물도 추적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비교해도 실제 유효 타격률 면에서 한국 미사일이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내부적으로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미사일은 단독 운용이 아닌 AI 기반 타격 조정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공격 명령이 내려지면 AI는 실시간으로 목표물의 위치, 기상 조건, 주변 피해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타격 경로를 제한하고 최소 피해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장을 재설계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장 전체를 재구성하는 전략적 프레임이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이 내용을 처음 기재했을 때 상부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빠르고 진지했습니다. 보로닌, 자네 말대로라면 한국은 단순한 전술 국가가 아니라 전략적 균형을 흔들 수 있는 행위자라는 말인가? 정확히 그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AI 전술 시스템과 정밀 유도 무기는 단지 방어용이 아니라 필요시 선제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시스템이 핵무기 없이 구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략 억제력을 핵 보유 여부로만 판단하지만 한국은 이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미사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밀 타격 드론, 체계, 유인-무인 복합작전 시스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비행, 목표 탐지 피해 최소화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적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용 가능한 이미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전략 무기들이었습니다. 특히 북한, 중동, 아프리카에서의 비공식 작전 데이터에서 한국산 무기와 드론이 목표물에 대해 거의 완벽한 타격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방어에 특화된 국가가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국가로서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 즉 고도로 숙련된 전투부대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한국군의 진짜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실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의 특수부대였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한국 군사력의 진정한 검증자이자 실행자들이었고 저는 그들의 실전 기록을 추적하며 더 깊은 충격을 경험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지휘체계와 AI 기반 작전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개념 중 하나는 바로 한국군의 네트워크 중심 전시 NTRIC 워페어 구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 공유의 문제를 넘어서 전장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는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 러시아군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 전투 단위를 개별 작전 단위로 취급하며 상위 명령 체계에 의해 조정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작전 단위 간의 수평적 연결을 기반으로 정보와 명령이 실시간으로 교환되는 분산형 구조를 운용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런 체계를 갖춘 군대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내부에서 유출된 훈련 시스템 자료와
작전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저는 그 의심을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장의 각 유닛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계 부품이 아니라 신경망처럼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정 부대가 피격되거나 통신이 두절되더라도 인접부대가 자동으로 해당 지역을 감지하고 보안 작전을 개시하는 구조였고, 이러한 제표는 상부의 명령 없이도 자동으로 작동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각 부대가 완전한 정보 공유 체계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작전 방식은 정보를 중앙에서 수집해 분석한 뒤 명령을 하다라는 구조였다면, 한국군은 현장에서 직접 수집된 정보가 곧바로 분석되어 그 자리에서 전술 판단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상 전투단, 기계화 보병, 공군 정찰, 드론 부대가 단일 데이터 플랫폼 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플랫폼이 AI에 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분석 결과를 전 부대가 동시에 수신하는 구조는 제가 본 어느 군대보다도 진보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다중전선, 복합지형, 게릴라, 전술이 요구되는 현대전에서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겪고 있는 통신 두절, 오판, 명령 지연 등의 문제는 대부분 정보 전달 체계의 경직성과 단선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반면 한국군은 이러한 문제를 아예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훈련에서도 지속적으로 부분 장애 상황 시나리오를 적용하며 복원성과 지속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민족이기에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설계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핵심은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은 각 전투 단위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전장 주체로 구성되어야만 작동합니다. 단순히 명령을 기다리는 병사들이 아니라 실시간 정보를 기반으로 독립적 판단을 내리고 작전 목표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병력들이 있어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한국군은 이를 위해 지휘관 중심 교육이 아니라 현장 결정 권한 강화를 기반으로 한 병력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병사부터 소대장, 중대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일한 작전 이해도를 갖도록 반복 훈련을 통해 정형화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며 한국군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문화적 우위까지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상명하복 구조에 익숙한 군대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책임 회피, 자율성 부재 이런 문화 속에서는 네트워크 중심전이 아닌 단절된 작전 단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군은 그런 면에서 전투 문화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자율, 신뢰, 즉각 대응, 협업이 4가지 단어가 그들의 전장 운용 철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조의 또 다른 강점은 실시간 재배치 능력입니다. 전투 중 손실이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병력이 집중되어야 할 경우 AI 시스템은 전장 전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병력 재배치를 제안하고 지휘관은 그 제안을 참고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과 명령 체계의 지연은 1초 단위로 단축되며 결국 결정의 속도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보고서의 이 내용을 정리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군의 네트워크 중심전은 단순한 기술 진화가 아니다. 이는 지휘 철학, 교육 시스템, 조직 문화, 그리고 전략적 사고가 함께 결합되어야만 구현 가능한 복합적 구조다. 그들이 만들어낸 전장의 신경망은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작동하는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으로 한국의 특수부대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끝에서 실제로 작전을 수행하는 존재들, 그들이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전투 그 자체가 예술처럼 느껴질 정도의 작전 기록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구성하는 마지막 퍼즐, 그것은 특수부대였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무기체계와 전장 네트워크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특수부대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판단했고 이후 수개월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 영상, 민간 채널, 비공식 루트, 심지어 과거 중동 파병 기록까지 추적하면서 조각조각 맞춰진 퍼즐은 곧 하나의 분명한 그림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제가 여태껏 보아왔던 어떤 부대와도 달랐습니다. 처음 접한 것은 707특임대의 산악작전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산악지형에서 은밀하게 접근하고 타겟 확보 후 몇 초 안에 진입, 제압, 탈출까지 마무리하는 일련의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고 각 병사는 마치 사전에 짜놓은 동작처럼 움직였지만 자세히 보면 전술적으로 실시간 판단을 통해 유동적으로 포지션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복 훈련이 아니라 체화된 실전 감각의 결과였습니다. 전투의 흐름을 암기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부대였습니다. UDTSAL, 해군 특수전 전단의 훈련은 또 다른 차원의 정밀함을 보여줬습니다. 해상 침투, 야간 투하,
도시기습 작전까지 이들은 소리 없이 움직였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불과 6명의 팀이 20초 만에 목표 건물에 진입해 내부 표적을 제거하고 탈출까지 완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 작전 시간은 우리 스페츠나츠의 기준으로도 놀라울 만큼 짧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장비의 활용 방식이었습니다. 무겁고 복잡한 장비 대신 경량화된 고성능 장비들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있었고 통신, 시야 확보, 위치 공유, 전술 지시가 모두 하나의 헬멧 디스플레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서로 다른 부대임에도 불구하고 훈련과 작전에서 통합된 작전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707 UDT 특전사의 세 부대는 각각 산악, 해상, 도심 등 다른 작전 환경에 특화되어 있음에도 교차 협업 작전에서 일관된 전술 언어와 명령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훈련을 많이 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투 체계 자체가 통합되어 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지휘 체계, 작전 개념, 장비 체계, 통신 인프라 올 -1, 그야말로 통합적 실전 전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실제 전시에 준하는 야간 작전 훈련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 무인 정찰 드론과 저격수를 동반한 소규모 팀이 수풀을 헤치고 목표물에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적외선 카메라와 전술 조명, 자동 사격 방지 센서를 조합해 완벽하게 침투했으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경로를 수정하고 병력 분산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약 3분 안에 이뤄졌고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이 망설이거나 머뭇거리는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저 총을 쏘는 수준의 숙련도가 아니라 전장을 통째로 통제하는 실전 감각이었습니다. 이들의 작전 경험은 단순한 훈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공식 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특수부대는 이미 다수의 실전 경험을 축적한 상태였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진압, 중동 테러 작전, 아프간 파병 등에서 이들이 실제로 투입되었으며 모든 작전에서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보고가 존재했습니다. 이건 훈련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실전 감각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작전 종료 후 훈련 시스템에 실전 데이터를 반영해 AI와 전술 시뮬레이션에 피드백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들은 단순히 작전에 나가는 병사들이 아니라 전술 발전을 이끄는 피드백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장비 수준도 최고였습니다. 헬멧은 방탄의 통신 기능과 시야, 증폭 기능이 포함된 멀티 시스템이었고 전술복은 통기성과 방호성이 동시에 확보된 최신 복합 소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확인은 대부분 국산 고정밀 총기였고 각 병사는 드론 연동 장비와 GPS 항법 장치를 개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전투 중 통신 두절이나 위치 미확인 상태가 발생해도 AI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병사의 위치를 추적하고 상황에 따라 구조나 증원 명령을 실시간으로 하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이들은 명령 없이도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말 없이도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실전 경험, 오랜 동료성과 함께 축적된 전장의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제가 여태까지 보아온 그 어떤 특수부대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부대는 단순히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집단이 아니다. 이들은 전장의 신경말단이자 국가 전략을 실제로 실현하는 손끝이다. 이 문장을 쓴 뒤 저는 더 이상 한국군을 하나의 작은 국가의 군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전투 단위가 전략적 사고를 내장한 조직이었고 특수부대는 그 정점이자 실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는 무인체계 드론, 로봇, 자동화된 작전 보조 장비들 역시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단지 감시용이 아닌 필요시 직접 타격이 가능한 수준의 전술 드론들이 각 팀에 배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실시간 분석 기능을 갖춘 전장 로봇까지 실전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단순한 인간 중심 전투를 넘어 인간과 기계가 통합된 복합 전술로 진입하고 있었고 이건 단순한 현대전이 아닌 미래전을 실현하는 단계에 접어든 증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단계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핵무기만 보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그들이 선택한 억제 전략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한국군의 실체는 단순한 전투력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전투 철학과 완성도 높은 작전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특수부대와 무인 전술 체계까지 실제로 실전 운용하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이 모든 전력을 구축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핵비보유국이라는 법적 지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 나라가 핵 없는 핵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에너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의 원자력 기술. 하지만 이 분야를 깊이 파고들면서 이 기술이 단순한 전력 생산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상위권 수준의 원자로 운용 국가입니다. 총 24개의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핵연료 재처리 기술과 고농축 우라늄 정제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수백 톤 단위의 사용 후 핵연료가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핵무기 개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런 수준의 기반을 갖춘 국가는 핵무기 생산까지의 전환 시간, 즉 핵무기 전환 능력이 일주일 이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저의 추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보국의 핵분석 전문가에게 자료를 검토받았고 그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론인 자네 말이 맞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이미 사실상 핵무기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가야. 그들이 만들지 않는 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문제지. 이 말은 제가 작성하던 보고서의 기조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핵을 만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분명한 전략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핵을 보유하지 않는가? 제 분석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째,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며 외교적 고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구조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죠. 둘째, 핵을 갖지 않아도 충분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억제력의 핵심은 정밀도와 속도였습니다. 앞서 분석한 현무 시리즈의 정밀도, AI 기반 실시간 작전 시스템, 그리고 무인 전력과 드론의 복합 운용 능력은 전통적인 핵 억제력의 대체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사실상 핵 없는 핵보유국이라는 개념에 가장 근접한 나라였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핵 억제력은 핵탄두의 보유 자체에 있었다면 한국은 정밀 미사일과 전장 AI 그리고 고속 반응 특수 전력을 통해 선제 응징 가능성을 실제로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이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적국에게는 그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이 전략을 전략적 모호성이라 정의했습니다. 핵은 보유하지 않았지만 핵에 준하는 억제력을 가진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그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 방식?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체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섣불리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매우 영리한 구조입니다. 마치 포커게임에서 상대가 에이스를 들고 있는지 모른 채 함부로 배팅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과도 같았습니다. 이 모호성의 무서움은 바로 그 계산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반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었고 더 빠르고 더 정밀했으며 무엇보다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은 도발하지 않아도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체계와 초정밀 무기의 결합은 한국을 전략적으로 매우 유연한 국가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탄두수로 경쟁하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반드시 명중시킨다는 신뢰를 기반으로 억제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오히려 전통적인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동시에 행동하지 않아도 충분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았지만 그 어떤 핵보유국보다 더 정밀하게 전장을 설계할 수 있는 전략 국가다. 그들은 침묵 속에 위협을 감추고 있으며 그 어떤 도발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다. 그리고 저는 이 결론이 너무 늦게 도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씁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과연 이런 전략을 언제부터 준비해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세계 군사 균형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 실체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저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단서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건 단순한 무기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군사 질서를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어느 날 원자력 에너지 부서의 비공식 루트를 통해 한국의 원전 관련 내부 자료 일부를 확보했을 때 저는 막연한 호기심으로 그것을 열람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민간 발전용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기고 기술 설명서를 검토하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및 고농축 우라늄 운용 가능성에 도달했을 때 저는 무언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사실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원하기만 한다면 단 몇 주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것을요. 한국은 현재 세계 최상위 수준의 원자력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원전만 24기, 해외 원전 수출 경험까지 있으며 고속로와 핵연료 주기 기술도 상당히 진전된 상태입니다. 그들이 보유한 사용 후 핵연료는 수백 톤에 이르며 이 양은 우리 러시아 기준으로도 핵탄두 수백 발을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원심 분리기, 중수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 등 핵심 기술을 이미 독자적으로 확보한 상태였고 단지 무기로 전환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정보국 핵무기 기술 자문관에게 이 자료를 넘기고 의견을 요청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 단계다. 한국은 단지 정치적 선택으로 핵을 만들지 않고 있을 뿐 의지만 있다면 일주일 이내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 저는 그 말을 들은 뒤 이 나라의 군사 전략을 완전히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그에 준하는 억제력을 실현하고 있었고 이는 국제 질서 속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군사 강국을 뜻했습니다. 그들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도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절제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잠재력을 감추되 누구든 오판하지 않게 신호를 보내는 섬세한 균형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즉, 실제 핵은 없지만 그 이상의 억제력은 존재한다는 것을 각국의 정보기관은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 이들은 핵 없는 억제력을 정밀 무기 체계와 함께 발전시켜 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초정밀 유도탄 운용 능력은 이 나라가 핵 없이도 충분히 전략적 전투를 감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굳이 핵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오판한 나라다. 그들은 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무서운 전략적 계산과 정밀한 억제 수단을 보유한 국가다.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을 뿐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동시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강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달드린 이 모든 정보는 단지 하나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지 아시아의 작은 분단 국가가 아니며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조용히, 치밀하게, 그리고 꾸준히 준비해온 전략적 맹수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군사 질서 속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국가 중 하나였고 가장 빠르게 진화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녹음이 저의 마지막 기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군사 질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판은 파국을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오판하는 세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리아 보론인이었습니다. 전략적 오판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